입은 칼과 같아서 함부로 휘두르면 남보다 나를 먼저 베느니라. 정약용은 젊은 시절 이 말을 스승에게서 들었을 때 그저 수양을 위한 경계의 말이라 여겼습니다. 글을 읽고 붓을 쥐는 일에 바빴던 그에게 말조심이란 당연한 덕목이었을 뿐 절박한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관직에서 밀려나 머나먼 강진. 땅에 홀로 서게 된 뒤에야 그 말에 참듯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자리를 비운 틈에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며 묘한 쾌감을 느꼈던 적이요. 말하는 순간에는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으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던 기억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뒷담화를 인간관계의 윤활유라고 여깁니다. 공통의 적을 만들면 유대가 깊어지고 불만을 토해내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함께 비판하는 순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끼리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비밀을 공유한 듯한 착각이 들고 같은 편이 된 것 같은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쉽게 습관이 됩니다. 한번 뱉으면 다음에는 더 쉽게 뱉게 되고 어느새 입에서 불만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관계가 좋아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뒷담화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연결이 아니라 불신의 씨앗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누군가를 헐뜯은 사람은 내일 다른 자리에서 나를 헐뜯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그것을 압니다. 나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뒷담화로 묶인 관계는 겉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합니다. 웃으면서 말을 나누지만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닫힙니다. 신뢰가 아니라 공모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그를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폭도에서 오간 속삭임, 술자리에서 툭 던져진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누군가 그에 대해 저 사람은 너무 앞서 나간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실학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말은 사실과 상관없이 분위기가 되어 퍼져나갑니다. 그는 그때 원망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내 혀가 남의 길을 좁힌 적이 있지 않은가. 관직에 있을 때 경쟁자를 두고 툭 던진 말, 동료의 실수를 보고 속으로 비웃으며 다른 이에게 전한 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 물음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 입부터 다스리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토덕 강의가 아닙니다. 뒷담화가 어떻게 나의 운명을 먼저 갉아먹는지 그 심리의 구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입을 지키는 일이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지 정약용이 남긴 삶의 기록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대의 입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먼저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비추는 것은 남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품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은 평생 글을 쓰고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붓이 아니라 혀였습니다. 글은 고쳐 쓸 수 있지만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공부를 하던 시절 그는 문장의 기교보다 마음의 자세를 먼저 익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학문의 격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관직에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보니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격식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에 남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됩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의 해석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다시 그 사람의 해석을 거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원래의 맥락은 사라지고 말의 무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의 본체보다 말의 그림자를 두려워했습니다. 말 자체는 금방 지나가지만 말이 남긴 그림자는 내 뒤를 따라다니며 나를 규정합니다. 조정에서 일할 때 그는 이 원리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자리에서 논리로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논쟁에서 이긴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은 말, 공적인 자리에서 너무 날카롭게 내뱉은 말,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논리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편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투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을 해도 옳게 들리지 않으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유배 생활 18년 동안 그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정당한 비판도 있었고 필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했던 말, 내 옳음을 증명하려 했던 말,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말. 그런 말들은 아무리 내용이 옳아도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길 것인가? 이 말이 나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길 것인가? 두 물음에 모두 떳떳할 때만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할 때가 많았고 침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말의 수가 줄어드니 말의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적게 말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끝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내 마음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 말이 남길 그림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정약용이 두려워한 것은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더 신중한 사람으로,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뒷담화는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 그대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말로 뱉어내는 것입니다. 속에 담아두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잠시나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감정 배출의 통로입니다. 내 안의 불안과 불만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방식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배출이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에는 후련하지만 그 후련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을 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더 선명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했던 사람이 뒷담화를 몇 번 하고 나면 정말 싫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다시 말을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를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가슴속에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그들의 잘못을 되뇌이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에게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을 말로 뱉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졌습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졌고 그 미움이 그의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밤에 누워도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뒷담화는 독을 뱉는 행위가 아니라 독을 삼키는 행위라는 것을. 남을 헐뜯으면 남이 다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내 뇌가 먼저 그 부정성에 물듭니다. 미움을 품으면 미워하는 내가 먼저 탁해집니다. 그래서 뒷담화는 업보처럼 되돌아옵니다. 남에게 향한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규칙을 세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이 감정이 정당한가? 이 감정을 말로 뱉으면 내 마음이 맑아질까? 탁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 대신 글을 택했습니다. 감정을 혼자 적고 적은 뒤에 태워버렸습니다. 말로 뱉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만 글로 쓰고 태우면 나 혼자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뒷담화를 끊는 일은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을 아끼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유배 생활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입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줄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조정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큰 논쟁보다 무서운 것은 회의가 끝난 뒤 툭 던져지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람은 좀 그렇다는 말,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다는 말,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좀 모자라다는 말. 그런 말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그 틀 안에서 해석됩니다. 정약용 자신도 그런 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학을 주장하고 개혁을 말할 때 그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서양 것에 물들었다. 천주학과 가깝다더라. 형제들도 다 그런 편이다. 그런 소문들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반복되기만 하면 됩니다. 반복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자신을 천거하려던 관리가 마음을 바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이 소문만 듣고 그를 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말의 축적이라는 것을. 돌멩이 하나는 가볍지만 그것이 쌓이면 산이 됩니다. 험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쌓이면 한 사람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내가 던지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의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말은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직접 만나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내 눈을 스스로 가리는 일입니다. 유배 생활 동안 그는 이 원칙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강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도 소문이 좋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을 믿지 않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뜻밖의 친구를 얻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피하던 어떤 노인은 사실 깊은 학식을 가진 선비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로 평생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정약용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자 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줄의 소문이 한 사람의 길을 꺾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열린 마음이 닫힌 문을 다시 열기도 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교훈은 단순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듣고 나서 확인하라.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소문을 끊는 사람이 되라. 작은 말이 모여 산을 만드는 것처럼 작은 침묵도 모여 신뢰를 만듭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원망이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 등을 돌린 동료들, 침묵으로 방관한 친구들. 그들의 얼굴이 밤마다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원망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이 커질수록 그의 하루가 짧아졌습니다. 글을 쓰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책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홀로 앉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원망의 대상들은 멀리 한양에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집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나는 어떻습니까? 추운 유배지에서 홀로 이를 갈며 밤을 새고 있습니다. 미움의 화살은 상대를 향해 날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가슴에 먼저 박힙니다. 내가 미워할수록 상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나만 아픕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원망을 놓아버리기로요. 이것은 용서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한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감정을 내 안에서 더 이상 키우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원망은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그 사슬을 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기록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은 원망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상대를 악인으로 그리는 대신 그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를 찾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가장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짧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려도 내 마음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수에 성공한 뒤에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승리는 다릅니다. 원망을 놓고 자신의 길을 걸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정리됩니다. 모함했던 사람들은 역사에서 잊혀지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한 사람은 기억됩니다. 정약용이 오늘날까지 이름을 남긴 것은 그가 원수를 갚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망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뒷담화의 유혹은 원망에서 옵니다. 내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욕구, 상대의 나쁜 점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욕구. 그러나 그 욕구를 따르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입니다. 정약용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원망의 칼 대신 성찰의 붓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이 말을 하고 싶은가? 정말로 상대가 문제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무언가가 불편하기 때문인가? 정약용은 사람이 남을 헐뜯고 싶어지는 순간에는 대부분 자기 안에 결핍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뒷담화는 타인을 향한 공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불안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친구를 보면서 묘하게 불편해집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의 성공이 내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 험담을 합니다. 운이 좋았던 거야. 뒤에서 도움을 받은 거야. 사람이 좀 빈틈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나면 잠시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를 끌어내림으로써 나와 그 사이에 격차가 줄어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거짓입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가 끌어내린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하면 내 안에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모든 성공한 사람에 대한 척대감으로 번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점점 적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험담이 늘어날수록 내 세상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강진에 처음 왔을 때 그는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뿐 아니라 한양에서 잘 지내는 모든 이들에게 묘한 척대감을 느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들은 편안하게 지내는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적대감이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요. 험담의 근원은 비교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그 격차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끌어내려도 또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남의 삶을 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한양을 쳐다보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는 대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원망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험담할 시간에 글을 썼고 비교할 시간에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험담은 내 결핍의 고백입니다. 그 결핍을 인정하고 채우는 쪽으로 에너지를 돌릴 때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집니다. 뒷담화는 말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반응이 그 말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면 그 말은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화제를 바꾸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뒷담화를 끊는 열쇠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 이 원리를 관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군가가 빠진 사람에 대해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
그 말은 사실처럼 굳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험담이 합의가 아니라 한 개인의 의견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위치에 있을 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뒷담화가 시작되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 이것은 험담의 연료를 붓는 행위입니다. 둘째, 침묵하는 것. 침묵은 암묵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적극적 동조보다는 나은 선택입니다. 셋째, 조용히 화제를 전환하는 것. 아, 그런가요? 그나저나 다른 얘기인데요 라고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찾아오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누군가가 마을 사람에 대해 험담을 시작하면 그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사정이 있으셨겠지요.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험담이 대화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사정이 있으셨겠지요라는 말은 상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삶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본 것은 그 사람 인생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 조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소문에 의해 판단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남을 소문으로 판단하는 일을 경계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손을 떼면 험담은 힘을 잃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불편할 수도 있고 혼자만 다른 반응을 보이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감수할 때 내 마음은 깨끗하게 지켜집니다. 험담에 동참하면 잠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찜찜함이 남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순간은 어색해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어떤 가벼움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이 말이 내 안을 맑게 하는가, 탁하게 하는가?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 하나가 많은 말을 걸러냅니다. 뱉고 나서 후회하는 말은 대부분 이 질문을 건너뛴 말입니다. 잠깐의 멈춤이 긴 후회를 막아줍니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3초만 멈추고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 3초가 그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판단 대신 방향을 돌립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요라고 한마디를 붙여봅니다. 이 말은 상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말입니다. 판단을 유보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습니다. 험담의 에너지가 흘러들어올 틈을 막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말의 양을 줄이고 침묵의 시간을 늘립니다. 정약용은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10마디를 하면 그중 한두 마디는 후회할 말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말의 수를 줄이는 것이 곧 후회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꼭 해야 할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 없는 말은 삼킵니다.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는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늘 하루만 시험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정하고 지켜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났을 때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평소와 다른 가벼움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입을 지킨 대가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절제였습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살폈고 험담하는 대신 글을 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로 역사에 남았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승리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면 순간은 통쾌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을 지키고 자기 길을 가면 시간이 흐른 뒤에 진정한 승리가 찾아옵니다. 말은 운명을 그리는 붓입니다. 붓을 함부로 휘두르면 그림이 엉망이 됩니다. 신중하게 획을 긋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대의 입이 그대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입을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그대의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